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은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후보는 모두 8명이 됐는데 일주일 후에 22일에 이제 1차 컷오프로 4명을 추리게 됐습니다. 2차 경선에 올라갈 4명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로 두 분은 예측을 하시는지 당내 상황이니까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금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11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명이 됐건 저희가 1차 경선을 거쳐서 4명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강에 누가 들어갈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아마 현재 여론조사상의 순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1차 경선 그 투표를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구도를 깰 만한 정말 커다란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 한 소위 이제 저희가 빅3 또는 빅4라고 얘기를 하는 그 구도가 깨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실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김문수 전 장관이 아마 유력해 보이고 또한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가 원래 오세훈 시장이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뭐 나경원 의원 혹은 안철수 의원 중에 한 명이 4강에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관측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를 저는 나경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경선 기간 동안 가장 선명하고 직관적인 그런 캠페인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제 제가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대국민 담화에서 등장을 했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들까지 사용을 하면서 어찌 보면 윤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심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경선 룰에 비춰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또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이기는 것이 목표다라고 한 언론사에서 또 인터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은 과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좀 불이 붙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따라가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체급 또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응수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4강의 그 단기간에 당원들에게 어필을 해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그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까지 총 4강 구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뭐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최근에 그 나경원 후보가 이제 4강에 들기 위해서인지 아주 굉장히 좀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뭐 찬반도 뜨겁게 논쟁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1차 컷오프 4명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뭐 저도 좀 박민영 대변인과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저도 이렇게 4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분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결국 이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 상승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룰도 그렇고 결국에 탄핵 반대파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라는 것이 결국 이 당내 적극 투표층이나 적극 지지층에게는 그렇게 소구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표를 이제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흡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에게 승산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흐름을 보면 뭐 만나거나 접촉을 할 뿐이지 이제 지지세 자체가 완전하게 옮겨가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과 같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자성의 목소리나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낙인 찍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이 꼽은 그 4명의 이제 후보 중에 탄핵 찬성은 한동훈 후보가 현재까지는 뭐
유일한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20일 일주일 후에 상황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수 진영에선 반 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경선 불참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한덕수 대행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예비 후보 등 연대를 해야 한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실현될 가능성 얼마나 있을지 왜 2018년엔 반문연대가 있었잖아요. 좀 그런 개념일까요? 아무래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경선은 보나마나한 결과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야권의 그런 후보자를 누가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그런 아젠다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라 그랬을 때 그 이재명과 반 이재명의 구도를 만드는 것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어필하는 것이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모수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지지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저관여층 혹은 중도층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재명 전 대표는 그런 티켓 파워는 약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대로 이재명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저관여층 중도층들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상에 집계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그런 비토 심리를 넘어서 왜 내가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게 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경선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제에서 선거라는 것은 정말 51대 49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 간의 총력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당에 누가 구심점이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설정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대적을 할 것이냐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봐야 이제 한 명의 후보가 추려지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전히 출마할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범여권 현 여권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냐를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야말로 그 내란 유발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강하게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토를 드러냈고요.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까지 모두 다 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빅텐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다음에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빅텐트가 반 이재명 연대로 똘똘 뭉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일종의 섀도우 복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일장 춘몽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현실성이 없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왜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 윤석열 빅텐트가 필요하고 실제로 범야권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보수 진영 안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굉장히 실망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 없이 그리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이런 거대한 실패 앞에 정말 반성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 않느냐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구는 것은 사실 저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정말 경선 서류가 이제 마감이 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자성의 목소리나 반성의 목소리보다는 반 이재명이라는 허황된 구도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과연 민주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자세
자세냐. 그리고 한때 어쨌든 집권을 했던 세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저는 한덕수 대망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국민들 앞에 좀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반박을 네. 드리자면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반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죄와 심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야당도 입법 폭거에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거대 야당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무엇으로 책임을 졌습니까? 그러니까 30차례나 줄탄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대화와 타협으로 푼 것이 아니라 국회의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행정부를 파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선거에 나와서 더 큰 권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반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이제 3명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 경선 룰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국민 참여 경선 형식인데요. 이제 어대명 기류 속에 변수가 있을지 이제 관심사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여기는 이제 1차, 2차 컷오프가 따로 없고 27일 일요일에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뭐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별로 4차례 순회 경선을 거쳐서 27일에 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27일에 만약에 특정 후보가 과반을 넘기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일종의 결선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일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만약에 27일에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정 후보가 과반을 넘긴다라고 한다면 그날 최종적으로 후보가 정해지는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막 이 경선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득표율을 예상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솔직한 말씀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다른 후보들보다 확실하게 공고하고 굉장히 이 지지세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압도적인 득표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은 국민 경선이든 국민 참여 경선이든 룰과는 관계없는 지지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룰이 어땠든지 간에 아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흔들릴 일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국민 경선처럼 과거에 했던 이 경선 방식처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접수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지지세가 강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조직표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는 형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50대 50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추출해서 전화가 50% 돌아가고 그 외에 이제 권리당원들이 50%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안심번호를 통해서 이 전화를 받게 되는 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응답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룰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논쟁은 좀 불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도 다른 후보들도 다 이제 룰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룰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좀 지양하고 이제는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경선을 좀 치러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27일에 이제 과반 후보가 나오면 이날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1일이요? 1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선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선이 흥행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전 대표의 그런 정통성과 당위가 더 강화가 되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내 집단으로 지금 그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를 필사적으로 이기고자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세력들과 조직들을 모으고 더 많은 비전과 아젠다를 모아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할 텐데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내 집단으로 파고들고 있고 확장성을 포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박성민 전 최고 주장처럼 어떤 그 룰을 도입을 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본인에게도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차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김두관 전 의원마저 출마를 포기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4강도 아니고 3강으로 출발을 하게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나머지 2명의 후보에게 지금 그나마 출마를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지경이 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의 후보 출마에 대한 찬반 투표 수준의 경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결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당권 역시 철저히 이재명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일당 독재의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선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첫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내세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엔 오전만 일하는 방식인데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주 4일제를 주장한 민주당 그리고 근로시간 유연화가 목적인 국민의힘 서로 각 당 타당의 공약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 당의 공약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네, 뭐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이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그 시각에 대한 차이가 국민의힘과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어떤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실 텐데 이제 그 방식이 민주당은 이 근로시간 자체를 좀 총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있는 시간에서 재배치를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뭐 사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선호하실지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결국에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두되는 것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부만 시간을 재배치해서 현실적으로 이 휴일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국민의힘의 공약보다는 그래도 주 4일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유권자들이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결국에 근데 핵심은 어쨌든 국민들이 보다 일을 조금 덜 하고 그리고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여러 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네. 얼마나 디테일을 챙겨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로드맵을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정 대변인. 저는 정책은 당위보다 실현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문재인식에만 매몰돼서 만든 법안들이 뭐 N번방 방지법, 민식이법, 임대차 3법 이런 법안들 어떤 결과가 도래했습니까? 하나같이 사건에 매몰돼서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훨씬 컸었던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52시간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수주기간을 맞춰야 되는 수출기업이라든지 하청기업들 그리고 제조업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곤혹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법안이 제대로 생착을 하지 못해서 근로자들조차도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52시간제조차도 제대로 생착이 안 된 상황에서 유연화를 해야 한다라는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주 4일제를 하겠다라 그러면 현실성이 있는 그게 발상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양립 불가능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가서는 규제를 줄여주겠다, 52시간제 유연화를 해주겠다, 상속세 완화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근로자들한테 가서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말을 완전히 바꾸고 상법 개정을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6개를 만들고 KNVIDIA를 만들고 100조를 투자를 해서 무슨 뭐 AI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주 4일만 일하고 상속세 60%씩 내고 법인세도 OECD 평균보다 훨씬 아득히 넘는 그런 액수를 내고 상법 개정에 주주들한테 구속까지 되는 기업이 국부펀드만 가지고 엔비디아를 만든다라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상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월 8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연 56조 원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속된 말로 박살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조단위가 그냥 튀어나오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그 자금이 투자 효용이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민주당에 그 정도의 경제 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전문가를 기용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가 그런 기틀을 망가뜨리는 그런 정책들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겠는데요. 역시 그 민주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이제 1호 공약으로 AI 분야 100조 투자를 내걸었습니다.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 등 이제 이런 구상 등이 이제 담겼는데 이재명 AI 공약 실효성이 있을지 이 공약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한 1분 30초 정도씩 들어볼까요? 일단 정부가 민간 투자에 마중물이 돼서 이 AI 예산을 선진국보다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제 편성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신산업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주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은 모두가 저는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굉장히 이재명 전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만 외치다가 세수펑크 계속 나고 예비비 끌어다가 해외 순방 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펼쳤다가 하루 만에 뒤집고 이런 일들 반복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쌓여있던 이 실패를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밝히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 주시면서 생산적인 논쟁을 이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AI 분야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주자 모두가 동의할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의 영역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지금 안철수 의원처럼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논의 자체를 막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화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주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확히 1분 30초 딱 해주셨네요. 네, 박민영 대변인. 사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당연히 평가들이 정권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역대 정권 중에 유일하게 국가 부채가 감소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5% 이상 인상이 되는 가운데 한국은 유일하게 2%대 방어를 한 국가다. 제가 이 지점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또한 돈만 주면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도한 규제를 지양을 해야 되고 이 창조 역량을 기반으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K-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만큼 성장하면 반절을 뚝 떼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국민들에게 나눠줄 기업을 우리가 성장시킬 동기가 기업에 있겠습니까? 또한 더군다나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시간 근로를 그 규제를 비롯해서 무수한 이 규제들을 받는 기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햇볕이 있어야 되고 거름이 있어야 되고 물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그냥 물만 쏟아 부으면 자금만 투입하면 마치 기업이 뚝딱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나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런 경제 실패를,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 전문가들을 좀 보강을 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청년 맞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